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풀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사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이적이 가장 큰 화제였는데요. 사실 나폴리에 김민재 선수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쿨리발리 선수의 첼시 이적 때문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 쿨리발리 선수가 첼시에 와서 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과 런던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대체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나오고 있고, 왜 또 김민재 선수와 좀 비교가 되는 선수인지, 사실 쿨리발리 선수에 대한 경기를 좀 국내에서 또 많이 본 팬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편에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첼시에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 일단 에버턴전에서 전반전 같은 경우는 테크 성공률도 100%였고요. 드리블 물론 1회 시도한 거긴 하지만 100%였고요. 그리고 패스 31회 성공을 시켰고, 클리어링 1회, 그리고 가로채기 1회, 롱패스 1회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라스트맨 태클은 그 최종 수비일 때 태클을 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바로 앤서니 고든의 저 드리블을 막아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를 다 합치더라도 75분경에 부상 경미한 그렇죠. 아주 약간 좀 급이 올라온 느낌?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볼 터치 71회, 그리고 패스 50회, 패스 성공률 88%, 그리고 드리블 1회 시도해가지고 성공, 그리고 공중볼 성공 횟수가 3회, 5회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60%의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그라운드 듀엘, 지상에서의 경합인 거죠. 그거는 이제 7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해가지고 이제 57%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그 4회 볼 리커버리 재탈환한 거고요. 3회 클리어링, 2회 태클, 1회 가로채기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세리에 A에서 이탈리아 축구가 수비적으로 좋은 무대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라는 특성, 또 피지컬적이고 거칠다라는 그런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첫 경기에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활동 범위도 넓었죠. 예, 상대 진영까지도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안 그래도 이 경기가 에버튼이 많이 내려섰으니까요. 그때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가짜 9번 앤서니 고든을 세워놓고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첼시가 에버튼전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경기를 보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입생들이 조금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게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털링 선수도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녔고, 무엇보다 이 쿨리발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보시면 공격 지역까지 올라갔고, 실제로 벤 칠웰이 얻어냈던 페널티킥도 이 쿨리발리의 패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쿨리발리는 데뷔전 만점 활약을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상이 아니냐, 토트넘과의 경기 못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투엘 감독이 끝나고 나서 경련이었다, 그냥 단순한 경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적들이 있었죠. 티아고 실바하고 아스필리쿠에타하고 쿨리발리가 선발로 백스리가 나왔는데 이게 100세가 넘는다. 그래서 이제 투엘 자체도 새 시대의 센터백을 우회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아마도 파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막상 이제 쿨리발리 잘했고 티아고 실바도 건재하지만,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선수들이 이제 쿨리발리는 아직 2, 3년 더 뛴다고 해도 티아고 실바의 나이는 언제 지금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어쩌면 개막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 이미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잖아요. 일단은 3백이 다 30대다. 이것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쿨리발리 선수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리디거의 이적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폴리 때 이제 쿨리발리 영입을 아예 본인이 시도했었던, 그래서 직접 지도하기도 했던 라파 베니테스, 과거 리버풀 감독이기도 했고 에버튼 감독이기도 했던 라파 베니테스가 이제 쿨리발리가 이적이 됐을 때 뒤에 슬래틱에다 이제 글을 기고를 한 거거든요. 글 기고에다가 그는 리디거와 상당히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볼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고, 양발에 모두 다 좋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리디거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커리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들을 그냥 쿨리발리의 특성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의 비교까지 같이 하면서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쿨리발리 같은 경우는 볼을 끌고 올라가
올라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수비수들 중에서의 이제 기록인 건데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거의 67%로 상당히 높고, 링커 플레이, 그러니까 연계 플레이에도 상당히 능한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볼 리커버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런 플레이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능한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수비수다. 다만 이제 약점이 공중볼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공중볼이요. 나와 있거든요. 예. 실제 기록상으로도 그래요. 그 베니테스 감독도 뒤에 얘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베니테스 감독도 공중볼은 약간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개막전 같은 경우에 에버튼에 공중볼을 잘 다루는 전문 구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리했다. 앤서니 고든이 가짜 구본은 나왔으니까 그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쿨리발리가 공중볼에 강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기록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쿨리발리가 나폴리를 떠났기 때문에 김민재가 왔다.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그렇죠. 거의 뭐 비슷한 롤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쿨리발리와 김민재 선수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장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진해가지고 앞선에서 끊는 수비들을 많이 하죠. 두 선수 다. 이거는 이제 쿨리발리의 장면인 건데요. 인테르하고의 경기에서 제코가 볼을 받을 때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왼쪽에 이제 제코가 받으려고 할 때고 이미 돌아서는 순간 쿨리발리가 앞에 와가지고 끊어내는 거죠. 거의 뭐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수비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대표팀에서도 봤지만 그렇죠. 김민재 선수도 잘하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이게 게지안테프하고의 경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차단하는 상대 패스 경로를 미리 보고 차단해가지고 바로 공격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태클 하나로. 뒤에서 머물러 있는 스위퍼형이 아니라 돌격형 수비, 전진 압박을 하는 선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까지 아예 끌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라치오하고의 경기에서인데요. 상대 수비가 바로 압박을 왔음에도 방향 전환 후 이제 따돌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수비까지 미리 본 거거든요. 미리 보고서 또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두 명을 제끼면서 거기서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였고요. 뭐 김민재 선수도 전진성 하면 남부럽지 않죠. 갑자기 치고 올라갔어. 마치 뭐 예전에 뭐 비교하자면 피케 선수 같은 느낌으로 뭐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운반해가 공을 뿌려주는 형태의 플레이를 둘 다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제 패스 능력이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 롱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쿨리발리도 나폴리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원래는 오른발잡이거든요. 오른발잡이임에도 이제 왼발로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측면 돌파를 할 수 있게 이게 해준 거였고요. 뭐 김민재 선수도 이런 거에 상당히 강점이 있죠. 물론 뭐 여기서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을 쓰긴 했지만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방향 전환은 솔직히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발로 방향 전환 패스하기가 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른발로도 이렇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 역시 왼발을 또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왼발 패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대표팀에서나 전북에서나 뭐 어디에 가도 오른쪽 왼쪽 센터백을 다 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롱패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쿨리발리 선수가 그러니까 그 피오렌티나하고의 경기에서 이거는 오른발로죠. 롱패스 이렇게 딱 넘겨주니까 바로 인시니한테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거의 공격수한테 바로 한 번에 뿌려주는 롱패스. 그래서 이제 인시네가 골키퍼 나온 거를 보고서는 로빙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지난 시즌 인시네가 슈팅 정확도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필드골이 한 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페널티킥으로 넣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놓쳤죠. 아쉽게. 사실 뭐 웬만하면 이 정도면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김민재 선수도 뭐 이런 플레이를 페네르바체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여기서는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롱패스 뿌려준 거를 이제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받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칼리아리하고의 경기에서 쿨리발리 선수의 이제 스루 패스 능력, 이것도 왼발로 한 거죠. 바로 메르텐스한테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센터백인데 오히려 다른 뭐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보다 앞서 간 위치에서 그렇죠. 전진해서 스루 패스를 넣었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적인 수비수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김민재 선수도 이건 뭐 한국 대표팀 경기지만요. 여기서 스루 패스 바로 공격진까지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요즘에는 그 패킹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수비수들 지나갔느냐, 제쳤느냐, 라인을 넘겼느냐.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4명을 이미 벗기면서 스루 패스가 가는 건 거죠. 그래서 공격수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한 번의 패스로 얼마나 많은 상대 선수를 제쳤느냐라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비수면 당연히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감하게 공격수한테 주는 패스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공격을 이제 만들어내는 수비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예. 히트맵이죠. 활동 예. 범위가 넓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단 쿨리발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종적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상대 진영까지의 그 히트맵이 더 많이 나온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이게 솔직히 쿨리발리보다 더 넓게 나온 게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예. 페네르바체에서 오른쪽, 왼쪽 다 봤었거든요. 그렇죠. 두 포지션을 예. 본 게 시즌 합산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예. 나온 거지. 뭐 한 포지션에 뛰었다면 사실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었겠다. 예. 하지만 뭐, 김민재 선수도 어쨌건 간에 그 히트맵을 보면은 상당히 활동폭이 넓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이적 가능성을 이미 뭐 예감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찾아온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예. 결국에 이제 세부 기록을 봤을 때 그렇다면 쿨리발리와 리디거는 어느 정도의 대체가 될 것이냐. 제가 유일한 약점이라고 해서 예. 공중볼 승리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라파 베니테스도 이 수치를 내밀면서 프리미어 리그가 조금 더 공중볼에서 강한데 세리아보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리디거보다 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아마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예. 공중볼에 있어서서는 리디거가 확실히 더 좋은 선수다. 2018-19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리디거는 60% 이상의 지난 시즌 리디거가 얼마나 미쳤냐면 예. 그 공중볼 승률도 확인이 되거든요. 예, 73%뭐 거의 뭐 10개 중에 7개 이상을 따냈고 예. 사실은 지난 시즌으로 본다면 사실 리디거가 쿨리발리보다 한 수 위가 아니었는데 네, 맞죠. 예, 지난 시즌은 예, 리디거가 거의 예. 뭐 탑 시즌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유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예, 리디거만큼 잘한 센터백이 없었다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첼시 입장에서는 뭐 리디거의 공백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에 가장 나은 선택이 쿨리발리였을까요? 그거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예. 결국 그 투엘이라던가 아니면 첼시도 쿨리발리보단 더 어린 선수를 그렇죠. 데려오고 싶어 예.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실제 그 더리우트를 그렇죠. 먼저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더리우트가 바이에른만 원하니까 쿨리발리로 임시 방편적으로 리디거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 그 당장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쿨리발리라고 생각해요. 더리우트보다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 활약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리디거가 떠나면은 조금 더 어린 선수가 와가지고 장기적인 대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더 나이가 든 선수가 왔으니까 예 조금은 한 3, 4년 정도를 쓸 영입에 가까웠다라고 보이긴 하죠. 사실 뭐 이제 여기서 조금은 이제 내피셜 가미한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사실 첼시도 쿨리발리 선수로 쭉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센터백을 볼 텐데 쿨리발리가 아니라 김민재를 몇 년 후에 데려가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감도 많은 국내 팬들은 기대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쿨리발리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세부 기록 한번 살펴보시죠. 너무 많이 비슷하죠. 거의 약간 예. 도플갱어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예. 뭐, 볼 터치 숫자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예.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성공률은 조금 이제 높게 나오고 있어요. 뭐 리그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뭐 대신에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예. 쿨리발리가 더 높긴 하거든요. 예, 예. 2% 정도긴 하지만은 예. 예, 더 높긴 한데 어쨌건 간에 너무 수치들이 비슷해요. 물론 그러니까 수비 관련된 조금 세부 지표들은 예.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은 역시 또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는 좀 안 좋았잖아요. 예. 예, 반면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계속 주도하는 축구를 했었다 보니까 수비할 일이 적었던 거였죠. 대신 공격 쪽은 도리어 쿨리발리 선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나폴리가 조금 더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은 이거 뭐 똑같은 선수 기록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사하죠. 예, 뭐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는 우리가 봤을 때 공중볼에 약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긴 하지만 네. 또 사실은 유럽 무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쿨리발리가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보다 공중볼이 현저하게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와 쿨리발리는 상당히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쿨리발리 선수의 좀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세리에 A 기록인 건데요. 27경기 출전해가지고 3골 3도움이니까 뭐 센터백에 굉장히 좋은 상당히 기록이에요. 좋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공격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에 가까웠거든요. 예,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12번에도 예, 무실점 경기도 했고 예. 기대 득점 그대 도움까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쿨리발리 선수가 나폴리에서 그래도 존재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쿨리발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이제 기록이었던 건데요. 예. 예, 27경기 19승 5무 3패, 경기당 실점이 0.7실점, 그리고 예, 승률이 70.4%,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이 2.3점이었는데요.
쿨리발리 없었을 때는 5승 2무 4패, 예, 경기당 실점이 1골, 그리고 승률은 45.5%로 떨어지고, 예, 경기당 승점도 1.5점밖에 안 됐죠. 예, 결국에 이제 쿨리발리가 아예 팀을 떠나고 했을 때는 분명히 대체 자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네. 과연 김민재 선수가 합류했을 때 나폴리의 성적이 어떨까까지 지켜본다면, 나폴리가 확실하게 쿨리발리의 공백을 김민재로 메웠는가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거나 이제 쿨리발리는 첼시로 왔고, 예. 첼시에서는 뭐 일단은 주전 센터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주전 센터백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은 쿠쿠렐라가 왔기 때문에 예. 벤치에도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을 한 선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쿠쿠렐라를 왼쪽 스토퍼로 거의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은 이제 뭐 상대가 강팀일 경우에는 쿨리발리가 왼쪽에 지난 경기처럼 센터백으로 나오고 쿠쿠렐라를 왼쪽 윙백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 상대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포파나가 가세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비를 다양하게 3백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뭐 게다가 쿠쿠렐라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칠웰 선수가 뭐 좀 부상 이슈도 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마르코스 알론소가 뭐 지금 뭐 옵션은 안 났지만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이 거의 뭐 매우 확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로테이션까지 봤을 때는 칠웰, 쿠쿠렐라, 쿨리발리 뭐 이런 선수들은 꾸준히 뭐 경기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뭐 그래도 지난 경기 때는 일단 쿨리발리가 왼쪽 센터백 그리고 쿠쿠렐라가 후반에 교체로 왼쪽 윙백으로 나왔었죠. 예, 그리고 쿠쿠렐라가 왼쪽 윙백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좀 풀리긴 했었어요. 예, 벤치렐이 지난 경기 때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PK 얻은 거 말고는 사실은 아직 감각이 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쿨리발리 선수를 또 오른쪽으로도 배치를 하셨어요.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거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쿨리발리 선수도 뭐 오른쪽 센터백을 많이 보던 선수고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오른쪽이 더 편하긴 하다. 왼쪽도 뛸 수 있다. 하지만 팀이 원하면 뛴다라는 거지. 쿨리발리도 저는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편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왼쪽 센터백에 확실한 자원이 없다. 그리고 상대가 강팀일 때는 쿠쿠렐라가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키가 17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높이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대 팀 따라서 쿠쿠렐라가 쿨리발리가 돌아가면서 왼쪽 센터백을 볼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 이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쿠쿠렐라가 지난 시즌 브라이튼 소속으로 토트넘이랑 너무나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뭐 쿠쿠렐라, 실바, 뭐 쿨리발리 이렇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뭐 투엘 감독이 뭐 얼마 안 된 영입 선수들을 두 명 다 내세우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지난 경기를 놓고 보면은 도리어 쿠쿠렐라를 왼쪽 윙백으로 일단은 선발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벤치에 장기 부상 여파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지난 시즌은 후반기 때 물론 복귀를 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폼은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쿠렐라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나왔을 때 확실히 활기를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쿠쿠렐라를 전격적으로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클룹세스키가 지난 경기 때 엄청 잘 쳤죠. 솔직히 지난 경기 MOM은 클룹이었잖아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그러면 그거 제어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차라리 쿨리발리 쿠쿠렐라를 왼쪽에다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하고요. 현재 근데 첼시는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죠. 오바메양 지금 뭐 오퍼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프랭키 데용 얘기도 나오고 있죠. 계속. 근데 아무래도 그가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보강이 필요하고 중원도 만약에 저는 대용이 오게 되면은 4-3-3-5의 전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사실 뭐 투엘 감독이 그렇게 3백을 고집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첼시는 아직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첼시가 백스리를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중원의 조금 딜레마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첼시가 중원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약간 좀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바치치는 일단 부상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르지뉴는 수비적인 부담 요소. 근데 조르지뉴를 안 쓰면 또 후방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조르지뉴를 쓰다 보면은 그럼 뒤에다가 이제 백스리를 배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고 캉테도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부상도 있었고 조금 내려왔었잖아요. 이전보다. 그리고 갤러가라던가 마운트 같은 선수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투미드는 절대 쓸 수 없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이제 백스리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 대용이 오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폭백으로도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온다면 물론 대용은 대용 본인이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토트넘과의 경기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나폴리의 상황을 보면 사실 나폴리는 그 전술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선수가 바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나폴리가 이번 여름에 김민재 선수하고 웨스티고르를 영입해가지고 김민재는 이제 쿨리발리의 대치자고 웨스티고르는 원래 네 번째 센터백이 없어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도했는데 예, 임대로 하려고 하니까 임대는 페네르바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취향제부 예 취향제부로 임대로 데려왔었죠. 근데 완전히 망했었고 예 부상당하기도 했지만 뭐 못 뛰었죠. 예 그래서 웨스티고르를 데려온 게 있고 또 이제 왼쪽 풀백도 파우지 굴람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원래 있었는데 장기 부상을 끊고 나서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올리베라를 영입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시니에가 나간 자리에 흐비차를 영입을 한 게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시멘한테 너무 기대는 게 컸어요. 인시니하고 메르텐스가 조금 내려오면서 특히 메르텐스는 주전 경쟁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시멘의 백업도 볼 수 있고 오시멘은 부상이 좀 많은 선수잖아요. 부딪히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스 베로나에서 17골로 이제 세리아 득점 4위를 했던 시메온의 그러니까 조바니 시메온의 디에고 시메온의 아들이죠. 예,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라스파도리 영입을 지금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메온의 영입 확정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메온에는 거의 확정적이고 라스파도리도 유력 단계 확정적이진 않아요. 예, 그렇죠. 라스파도리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저는 그가 은돔벨레 영입 얘기가 나온 거는 라스파도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게 아닐까. 공격한 미드필더로. 예, 저는 그러니까 은돔벨레는 1픽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나폴리에.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거의 뭐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비안 루이스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원래 파비안 루이스는 레알 마드리드를 가고 싶어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폴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제의를 오니까 이제 그러면 나폴리는 팔 수 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라스파도리 영입을 어느 정도 손을 떼고 있었던 시점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팔리면은 쿨리발리판 가격도 있고 하니까 합쳐가지고 라스파도리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나폴리도 꽤나 많은 변화가 또 올 시즌에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수비 라인의 중심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민재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건 간에 물론 뭐 파비안 루이스가 워낙 좋은 선수여서 파비안 루이스가 빠지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미 로버트 안기사 라인이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어요. 둘의 조합이 도리어 조합 부분에선 둘이 더 나은 부분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약점이었던 이선을 라스파도리하고 흐비차가 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멘의 백업도 시메온에 오는 거 분명히 플러스고요. 올리베라 영입도 플러스고 웨스티고르도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골키퍼 영입을 지금 하려고 하죠. 메데시 거의 나가려고 하면서 백업으로 시리구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케파나 아니면 켈러 나바스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럼 골키퍼도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냐 이게 관건이다. 이것만 만약에 해주면은 저는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죠. 라스파도리나 흐비차가 실제 가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프리시즌만 갖고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이 선수들이 그냥 전 그거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조합이 도리어 지난 시즌보다 더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주 팀 내 존재감이 컸던 쿨리발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중요해서 나폴리의 새로운 시즌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이제 현지에서도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가장 변수가 큰 포지션이 바로 센터백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어느 정도 쿨리발리의 역할을 해주느냐가 나폴리의 이번 시즌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폴리 팬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민재 선수의 키 막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정말 놀라운 관심인 것이 그러니까 쿨리발리 같이 몇 년 동안 그 팀을 지탱해왔던 선수가 나가는 상태에서의 대체자로 사실 유럽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선수가 온 거거든요. 하지만 또 와서 프리시즌에 또 잘하고 있고 또 프리시즌에 계속 거의 주전으로 중용되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정말 국뽕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쿨리발리의 첼시에서의 활약,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의 활약이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유럽 축구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수들 그리고 많은 유럽 축구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쿨리발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편에서는 쿨리발리 선수의 커리어 전체 얘기가 이어지고요. 3편에서는 쿨리발리의 개인적인 역사, 사생활, 가족사 그리고 세네갈 대표팀에서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주행 부탁드립니다.